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뭐랄까 매력적이면서도 또 논쟁적인 인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삶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살펴볼 자료는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알렉산더 대왕의 삶 부분인데 네, 플루타르코스는 그냥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죠. 그보다는 인물의 어떤 성격, 또 도덕적인 면모 이런 걸 탐구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이 더 흥미로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플루타르코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알렉산더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화적인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눈부신 정복 과정, 또 때로는 어둡고 좀 잔혹했던 모습까지 말이죠. 네,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정말 입체적인 인간 알렉산더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이야기는 정말 시작부터가 거의 신화 수준이잖아요. 아버지는 헤라클레스, 어머니는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니. 네, 혈통부터가 그렇죠. 탄생서라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자기 몸에 벼락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또 아버지 필리포스는 사자 문양이 새겨진 인장으로 아내의 몸을 봉인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전해지죠. 점술가들은 이걸 당연히 길조로 해석했겠고요. 네, 아주 용맹한 아들이 태어날 징조다 이렇게요. 심지어 올림피아스가 잠든 옆에 뱀이 누워 있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필리포스가 그녀를 좀 멀리했다는 설도 있어요. 뱀이요? 왜죠? 그녀가 마법사라서 두려워했다거나 아니면 혹시 신과 관계를 맺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올림피아스 본인도 이런 신비주의적인 평판에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하지만 나중에 알렉산더가 스스로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녔을 때는 올림피아스가 쟤는 언제쯤 나에 대한 헛소문을 멈출 건가 이렇게 핀잔을 줬다는 그런 상반된 기록도 같이 있습니다. 허허, 정말 보통 덱의 모자는 아니었네요. 그럼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그때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플루타르코스 기록을 보면 확실히 보통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필리포스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애들 같으면 막 기뻐할 텐데 어린 알렉산더는 오히려 아버지가 다 해버리면 나는 뭘 이룰 수 있겠냐면서 걱정했다고 하니까요. 와,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을. 야망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렇죠. 플루타르코스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육체적인 쾌락에는 굉장히 절제했지만 명예욕만큼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올림픽 경주에 한번 나가보라는 권유에도 나랑 같이 뛸 상대가 왕들이라면 하겠다 이렇게 답했을 정도니까요. 하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네요. 네, 이런 기질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그 명마 부케팔로스를 길들인 이야기입니다. 부케팔로스 그거 정말 유명하죠. 아무도 다루지 못하던 그 사나운 말을 어린 알렉산더가 단번에 길들였다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용기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알렉산더는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다는 걸 딱 간파한 거죠. 그래서 말머리를 해 쪽으로 돌려서 그림자를 못 보게 하고 부드럽게 달래서 올라탔다고 합니다. 와, 단순히 용감한 걸 넘어서 통찰력까지 있었군요. 그렇죠. 이걸 본 아버지 필리포스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너한테 걸맞은 왕국을 찾아라. 마케도니아는 너한테 너무 작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야,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이 일화가 알렉산더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아버지 필리포스도 아들의 이런 비범함을 일찍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죠.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초빙했잖아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고향까지 복구시켜줬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투자였네요. 맞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으니까요.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윤리학, 정치학은 물론이고 구전으로만 전수되던 아주 깊은 철학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학문에 대한 열의도 상당했나 봐요? 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엄청 좋아해서요. 항상 베개 밑에 두고 다녔다고 해요. 완벽한 휴대용 군사 지식의 보고라고 부르면서요. 재밌네요. 군사 지식의 보고라니. 의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이 아프면 직접 식이요법이나 약을 처방해주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했군요. 그렇게 잘 교육받고 자란 알렉산더가 이미 16살에 섭정을 맡아서 반란 진압하고 도시까지 세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알렉산드로폴리스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죠. 근데 아버지 필리포스와의 관계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복잡합니다. 필리포스가 워낙 결혼도 자주 하고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데다가 어머니 올림피아스의 질투심 많고 집요한 성격이 알렉산더를 계속 부추긴 탓도 컸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필리포스가 클레오파트라라는 아주 젊은 여성과 결혼했을 때 연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삼촌 아탈로스가 술에 취해서 신들께 적법한 왕위 계승자를 점지해달라고 빌자 이렇게 외친 거죠. 아, 이건 알렉산더 들으라고 한 소리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알렉산더가 격분해서 술잔을 던지면서 이 약당아, 그럼 나는 사생아란 말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필리포스가 아탈로스 편을 들면서 칼을 뽑아들고 아들한테 달려든 거예요. 혹 아들한테 칼을요? 네. 다행히 술에 취해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알렉산더가 그걸 보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자가 의자 하나 건너다 넘어지는 꼴 좀 보라.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살벌했네요. 부자 관계가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이 일로 알렉산더는 어머니랑 같이 망명길에 올랐다가 겨우 화해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결국 얼마 안 가서 필리포스는 암살당하고 20살의 알렉산더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왕이 됐을 때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죠. 북쪽의 야만 부족들은 들썩거리고 필리포스에게 정복됐던 그리스 도시들도 아직 완전히 복종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호시탐탐 독립을 노리고 있었죠. 보통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은데 알렉산더는 달랐다고요? 네, 일부에서는 좀 온건책을 권하기도 했지만 알렉산더는 그걸 나약함으로 봤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응했죠. 먼저 북쪽으로 빠르게 진격해서 야만 부족들을 제압하고 그 직후에 반란을 일으킨 테베로 바로 군대를 돌렸습니다. 아, 테베. 테베에 대한 처사는 정말 잔혹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항복을 거부하자 도시를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6천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하니까요. 3만 명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네, 다만 여사제들이나 마케도니아와 연고가 있던 몇몇 가문, 그리고 유명한 시인이죠. 핀다로스의 후손들은 예외적으로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그 티모클레아라는 여성의 일화도 유명하죠. 아, 네. 자신을 겁탈하고 재물을 탐낸 병사를 우물에 밀어넣어 죽인 그 고결한 여인 이야기요. 알렉산더가 그녀의 용기에 감탄해서 풀어주었다고 하죠. 플루타르코스는 근데 알렉산더가 나중에 테베 파괴를 후회했다고 기록했다면서요? 네, 자주 후회했고 이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더 관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 테베의 첨상을 본 다른 그리스 도시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죠. 그래서 코린토스 지역에 모여서 알렉산더를 페르시아 원정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난 거군요. 네, 그렇죠. 알렉산더가 뭔가 원하는 게 있냐고 물으니까 햇볕 쬐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내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시오라고 답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 하하, 정말 디오게네스답네요. 알렉산더 반응은 어땠나요? 오히려 그의 그런 당당함에 감탄했다고 해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정신을 높이 평가한 거겠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아시아 원정이 시작되는군요. 떠나기 전에 친구들한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나눠줬다면서요. 나는 희망을 남긴다는 말과 함께. 네, 그런 일화가 전해지죠. 그의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군대 규모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보병 3만에서 4만 3천, 기병 3천에서 4천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전투가 그라니코스 강 전투였죠. 상황이 꽤 불리했다고요? 네. 페르시아 군대가 강 건너편에 아주 가파른 강 두 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강의 깊이도 꽤 깊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전투를 좀 망설였습니다. 그렇죠.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강을 건너 돌격했습니다. 근데 투구가 워낙 화려하고 큰 깃털 장식이 달려 있어서 눈에 확 띄었나 봐요. 그래서 집중 공격을 받았죠. 위험했겠는데요? 네, 직접 페르시아 지휘관 2명이랑 맞붙어 싸우다가 창이 부러지기도 하고 결정타를 맞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해준 인물이 바로 검은 클레이토스입니다. 아, 클레이토스. 아까 이름 기억해두라고 하셨던. 네, 맞습니다. 나중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죠. 아무튼 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페르시아군은 2만 명 이상 죽거나 다쳤는데 마케도니아군 사망자는 34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와, 34명 대 2만 명 이상이라니. 정말 대단한 승리네요. 이 승리 덕분에 많은 도시들이 그냥 항복했겠군요. 네, 사르디스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문을 열었죠. 그리고 프리기아의 수도 고르디움에서는 그 유명한 고르디움의 매듭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다는 전설이 얽힌 칼로 잘라버렸다는 이야기가 제일 유명하죠.
네, 그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칼로 자른 게 아니라 멍에를 묶고 있던 핀을 쏙 뽑아서 아주 쉽게 풀었다고도 해요. 아, 그런 설도 있군요. 어느 쪽이든 알렉산더답네요. 뭔가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아니면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킬리키아에서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극심한 피로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차가운 키드노스 강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어떤 의사도 선뜻 치료에 나서질 못했어요. 목심이 위태로웠던 거네요. 네, 그때 아카르나니아의 출신의 의사 필리포스가 자기 명예와 목숨을 걸고 제가 치료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에 파르메니온 장군한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파르메니온 장군한테서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필리포스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한테 매수돼서 왕을 독살하려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경고 편지였어요. 와, 이거 정말 영화 같은데요. 의사가 약을 주려는 찰나에 그런 편지가 도착하다니 알렉산더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말 대단한 게 알렉산더는 그 편지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그냥 베개 밑에 숨겨뒀어요. 그리고는 필리포스가 가져온 약을 아주 태연하게 받아 마시면서 동시에 그 편지를 필리포스한테 읽어보라고 건넨 겁니다. 헉, 약을 마시면서요? 네, 약을 마시는 알렉산더와 그 편지를 읽고 경악하는 필리포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필리포스는 당연히 결백을 막 호소했고 알렉산더는 결국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대담함 그리고 부하에 대한 어떤 신뢰 혹은 시험 이런 걸 보여주는 일화죠. 정말 강심장이네요.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드디어 다리우스의 대군과 이소스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어떤 기록에는 60만 대군이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60만. 마케도니아 군대는 한 4만 정도였는데 엄청난 차이네요. 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소스의 좁은 협곡 지형을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익 기병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그냥 박살내버렸죠. 본인이 직접요? 네. 항상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허벅지에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결국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다리우스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전차랑 활을 노획했고 페르시아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죠. 이때 다리우스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힌 거군요. 어머니, 아내, 딸들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들에게 보인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극진하게 예우를 갖췄다고 합니다. 레오나토스라는 부하를 보내서 바리우스가 살아있다고 안심시켜주고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보장해주고 심지어 연금까지 더 챙겨줬다고 해요. 오, 의외인데요? 보통 적장의 가족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플루타르코스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당시 최고의 미녀로 꼽혔던 다리우스의 아내 스타테라를 포함해서 어떤 포로 여성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알렉산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왕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포로 여성은 바르시네라는 여성 한 명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절제력이 정말 대단했군요. 식습관도 매우 절제했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검소했습니다. 카리아의 여왕 아다가 매일 막 진귀한 요리를 보내줬는데 다 거절하면서 자기 스승 레오니다스가 가르쳐준 최고의 아침 식사는 밤새 행군하는 것이고 최고의 저녁 식사는 적당히 먹는 아침 식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하, 그 스승의 그 제자네요. 술 자체를 즐겼다기보다는 사람들과 오래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플루타르코스는 좀 변호하듯이 쓰긴 했어요.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술이나 잠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죠. 시작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마케도니아 병사들과의 갈등 같은 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점점 심각해지죠. 페르시아 복장을 입기 시작하고 페르시아식 궁정 의례 같은 걸 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복지의 안정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목적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변화된 위상,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좀 드러내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케도니아인들한테는 엄청난 반감을 샀어요. 그렇죠. 자유로운 그리스 시민 정신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네, 이런 문화적 충돌과 갈등이 결국 나중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의 씨앗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필로타스와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온 장군 숙청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르메니온의 아들 필로타스는 알렉산더 다음으로 명망 있는 장군이었지만 좀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미움을 많이 샀어요.
근데 그가 어떤 암살 음모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암살 음모요? 알렉산더를 노린? 네, 림노스라는 자가 꾸민 음모였는데 이걸 알리려던 사람이 필로타스에게 2번이나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죠. 필로타스에 대한 기존의 반감이랑 이게 합쳐지면서 결국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됩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 파르메니온 장군은 왜요? 알렉산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멀리 메디아에 있던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온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암살해버립니다. 파르메니온은 필리포스 시절부터 충성을 바친 아주 노련한 장군이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버지까지 그렇게 제거하다니. 네, 이 사건은 알렉산더의 어떤 냉혹함,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많은 친구들과 부하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특히 본국에 있던 안티파트로스 같은 인물들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클레이토스 살해 사건이죠. 아까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알렉산더 목숨을 구해줬던 바로 그 클레이토스요? 아, 네.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연회에서 술이 좀 거하게 돌았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야만족에게 패배한 마케도니아 장군들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연회에서요? 분위기가 안 좋았겠는데요? 그렇죠. 나이든 장군들은 불쾌해했는데 알렉산더랑 젊은 측근들은 그걸 듣고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클레이토스가 술김에 격분해서 소리친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야만인들 앞에서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 패배했을지언정 당신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할 말을 했네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걸 듣고 겁쟁이 클레이토스 다신을 변호하는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클레이토스가 발끈해서 맞받아친 거죠. 당신이 말하는 그 겁쟁이가 스피트리다테스의 칼 앞에서 신의 아들 알렉산더 목숨을 구했다. 당신은 우리 마케도냐 병사들의 피와 상처 덕분에 네 아버지를 부정하고 암몬 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된 거다. 와, 이건 정말 정면으로 알렉산더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건데요? 네, 알렉산더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격분한 알렉산더가 클레이토스에게 사과를 던지고 막 칼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뜯어 말려서 클레이토스를 잠시 밖으로 끌어냈는데 네. 그가 다시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에우닉피데스 비극의 한 구절. 아, 그리스에서는 만사가 엉망이로구나. 이걸 노래처럼 불렀다고 해요. 아이고. 결국 참지 못한 알렉산더가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다가오는 클레이토스를 그대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를 자기 손으로 직접. 알렉산더 본인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분노가 가라앉자마자 바로 극심한 후회와 자책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뜯어 말렸고요. 그 후로 밤낮으로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죠. 이때 철학자들이 와서 위로를 했는데 특히 아낙사르코스라는 철학자가 좀 뭐랄까 위험한 위로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러러 보는 왕께서 노예처럼 울고 계시다니. 정복자의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네, 왕의 행동은 다 정당하다고요. 그건 좀... 그렇죠. 플루타르코스는 이 말이 알렉산더의 슬픔을 잠시 잊게 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를 더 대담하고 더 무법적으로 만들었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인 철학자 칼리스테네스와의 갈등도 결국 폭발하는군요. 페르시아식 절, 프로스키네시스 문제 때문이었죠. 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프로스키네시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 페르시아식 의례를 알렉산더가 강요하게 시작했는데 그리스인들에게는 이건 신에게나 할 수 있는 아주 굴욕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렇죠. 인간에게 그렇게 절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칼리스테네스는 이걸 철학자로서 또 그리스인으로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연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왕에게 배례하고 키스를 하는데 칼리스테네스는 그냥 술잔만 마시고 키스는 거부했죠. 이걸로 왕의 미움을 단단히 사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건가요? 배후에서 젊은이들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게 돼요. 가장 유명해지려면 이미 가장 유명한 자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선동했다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밉보해서 엮인 걸까요? 그건 좀 불분명합니다. 칼리스테네스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이 좀 엇갈려요. 알렉산더 명령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설도 있고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다. 아니면 7개월이나 사슬에 묶여 있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참한 최후였네요. 네, 확실한 건 알렉산더가 그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안티파트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칼리스테네스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은근히 그를 보낸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불만까지 내비쳤다고 합니다.
스승과의 관계도 틀어졌군요. 점점 더 고립되고 냉혹해지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그 유명한 인도 원정입니다. 이 원정은 특히나 더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병사들 짐이 너무 많아서 행군에 방해가 되니까 자기 짐부터 불태우고 다른 병사들 짐도 다 태우게 시켰다고 해요. 와, 과감하네요. 병사들 반응은 어땠나요? 의외로 자발적으로 호응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솔선수범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 알렉산더가 더 엄격해져서 요새 수비를 소홀히 한 친구 메난드로스를 그냥 처형해버리고 반란을 일으킨 오르소다테스라는 부족장은 직접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가차 없어지네요. 네. 그리고 불길한 징조들도 계속 나타났다고 해요. 머리에 티아라 모양이 있고 고환이 양쪽에 달린 기형량이 태어나기도 하고. 징그러운데요? 네, 알렉산더도 이걸 좀 불길함이 여겼는데 곧 옥수수강 근처에서 기름샘이 발견되자 점술가들이 원정이 영광스러울 것이나 매우 고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기름샘이 발견된 건 좋은 징조 아닌가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아무튼 실제로 원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공격하면서 알렉산더 자신도 여러 번 위험에 처했고요. 니사라는 도시를 공격할 때는 앞에 놓인 깊은 강을 보고 내가 수영을 배우지 못한 게 한탄스럽다 면서 방패를 타고 건너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하, 정말 무모하네요. 인도 왕들과의 만남도 있었죠. 탁실레스 왕과의 대화가 흥미롭던데요. 아, 네. 탁실레스 왕이 먼저 우리가 왜 굳이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알렉산더가 그의 현명함에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당신의 그 친절한 말과 행동만으로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아무리 호의를 보여도 당신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싸울 것이다. 와, 결국 싸우겠다는 이야기네요. 좀 묘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의 어떤 경쟁심과 명예욕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가장 큰 전투는 역시 포로스 왕과의 히다스페스 강전투였습니다. 아, 포로스 왕. 코끼리 부대가 엄청 강력했다면서요. 네, 마케도니아 군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죠. 알렉산더는 이 전투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몰라 강을 건너는 기습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 군대를 나눠서 양쪽 날개를 집중 공격하는 전술을 썼고요. 결과는요? 결국 알렉산더의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포로스 왕 본인도 정말 용감하게 싸웠고 특히 그 같은 코끼리가 주인을 보호하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포로로 잡힌 포로스 왕에게 알렉산더가 어떻게 대우받길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왕답게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네, 알렉산더가 그의 그 위엄과 당당함에 크게 감탄해서 왕국을 돌려주고 영토까지 더 넓혀주었다고 합니다. 적장의 용맹함과 품격을 존중하는 또 다른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전투 직후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죠. 그의 에마 부케팔로스가 죽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투에서 입은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30살이 넘은 노령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때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말 크게 슬퍼했고 히다스페스 강변에 부케팔로스의 이름을 딴 도시 부케팔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아끼던 말을 위해 도시까지 세우다니 정말 각별했나 보네요. 하지만 이 포로스와의 힘겨운 전투가 병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고요. 네,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겐지스강 너머에는 훨씬 더 강력한 제국과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병사들이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진군을 거부한 겁니다. 알렉산더는 당연히 경로했겠고요. 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사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친구들의 설득과 병사들의 간절한 간청에 못 이겨서 마침내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의 야망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오는 길도 엄청나게 험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육로로 돌아온 부대는 게두로시아 사막을 통과하면서 끔찍한 고생을 했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막대한 병력을 잃었어요. 플루타르코스 기록에 따르면 원정을 떠날 때 12만 명의 보병과 1만 5천 명의 기병 중에서 살아 돌아온 병력이 4분의 1도 채안됐다고 하니까요. 4분의 1이요? 거의 전멸 수준인데요? 네, 정말 처참한 손실이었죠. 이 험난한 여정 끝에 페르시아 지역인 카르마니아에 도착해서는 마치 그간의 고생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7일 동안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아주 떠들썩한 연회 행렬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제국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았죠. 네, 알렉산더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총독들의 부패나 월권 행위가 만연했고 반란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키루스 대제의 무덤이 도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알렉산더가 이걸 그냥 두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돌아오자마자 관련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도굴범은 사형에 처하고 무능하거나 부패한 총독들도 해임하거나 처형했죠. 동시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관습대로 여성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수사에서 열린 대규모 합동 결혼식도 유명하죠. 네, 알렉산더 자신은 다리우스의 딸 스타테이라와 결혼하고 다른 마케도니아 장군과 병사들에게도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을 짝지어 주었습니다. 이때 하객들에게 황금잔을 선물하고 군대의 모든 부채, 거의 10,000탈란트에 달하는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고 해요. 와, 통이 크네요. 제국 통합과 병사들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였군요. 네, 그런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옵니다. 어떤 갈등인가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식으로 훈련시킨 3만 명의 페르시아 소년병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너무 기량이 뛰어났던 거예요. 이걸 본 마케도니아의 베테랑 병사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기들 가리가 위협받는다고 느꼈겠군요. 그렇죠. 그러던 차에 알렉산더가 이제 늙고 지친 노병과 부상병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폭발한 겁니다. 병사들이 이제 우린 쓸모없으니 다 해고하고 당신은 저 춤추는 애송이들이랑 같이 세상을 정복하시오. 막 이렇게 외치면서 반발한 거죠. 와, 이것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네, 알렉산더도 엄청나게 격분해서 주동자들을 처형하고 내 일을 다 꺼져라. 나는 페르시아인들로 내 경호대를 삼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틀어질 뻔했는데 네.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곧바로 후회하고 막사 앞에 와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알렉산더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극적으로 화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알렉산더의 리더십은 당근과 채찍, 분노와 화해를 정말 극단적으로 오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죠. 가장 친한 친구 헤파이스티온의 죽음. 아, 네. 정말 알렉산더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을 겁니다. 헤파이스티온이 엑바타나에서 갑자기 열병으로 사망하자 알렉산더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슬퍼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나요? 자기 말과 노새들의 갈기를 다 잘라버리고 주변 도시들의 성벽 꼭대기를 허물어버리라고 명령하고 헤파이스티온을 치료했던 의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국 전역의 모든 음악과 축제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의사까지 죽였다고요? 그건 좀 심한데요. 근데 플루타르코스도 좀 과했다고 지적하죠. 심지어 이후에 코사이우이족이라는 산악민족을 학살했는데 이걸 헤파이스티온의 망령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불렀다고 하니 그의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고 또 통제 불가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기했던 친구를 잃은 충격이 정말 컸군요. 이 사건 이후로 알렉산더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다고 하던데요. 네, 플루타르코스 기록을 보면 그런 징후들이 보입니다. 바빌론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해서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까마귀 떼가 서로 싸우다가 그의 발치에 떨어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동물을 잡았는데 간에 중요한 역 로브가 없었고 으스스하네요. 네, 심지어 어느 날 왕궁에 돌아와 보니 웬 낯선 남자가 자기 왕좌에 태어나게 앉아있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알렉산더는 신들이 자신을 버린 건 아닌지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들마저 불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누구를 의심했나요? 본국을 지키고 있던 노장 안티파트로스와 그의 아들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특히 술시중을 들던 아들 이올라스, 그리고 마침 그때 바빌론에 도착한 다른 아들 카산드로스요. 카산드로스가 사람들 앞에서 페르시아식 베레를 보고 비웃었다가 알렉산더에게 머리채를 잡혀 벽에 부딪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극도로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네요. 네, 점차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놀라면서 점술가나 사제들에게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플루타르코스는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의 나이 불과 32살이에요.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독살설도 있고. 네, 독살설이 가장 유명하긴 하죠. 특히 헤라클레스의 잔이라는 아주 큰 술잔으로 독주를 마시고 즉사했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반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플루타르코스는 뭐라고 보나요? 그는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역사가의 기록과 당시에 작성된 왕궁 일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 기록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친구 메디우스와의 연회에서 과음을 한 후에 갑자기 고열과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선망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했다는 거네요. 네, 일지에는 발병 첫날 다이시오스 달 18일부터 사망한 날 28일 저녁까지 열이 점점 심해지고 의식을 잃고 나중에는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과정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독살설은 그냥 낭설인가요? 플루타르코스는 독살설이 알렉산더가 죽고 한 6년쯤 지나서야 정치적인 이유로 특히 올림피아스에 의해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스가 실제로 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이올라스의 유골까지 파헤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안티파트로스에게 독살 방법을 조언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고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그 광대한 제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후계자는 정해져 있었나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명확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거든요. 아내였던 록사네가 임신 중이었지만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아, 그럼 권력 다툼이 엄청 났겠네요. 네,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록사네는 질투심 때문에 다리우스의 딸이자 알렉산더의 또 다른 아내였던 스타테이라와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페르디카스를 비롯한 유력 장군들, 이른바 디아도코이들의 손에 넘어가죠. 디아도코이, 후계자들이라는 뜻이죠? 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알렉산더의 이복 형제이자 정신적으로 좀 미약했던 아리다이오스를 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서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결국 알렉산더가 피땀 흘려 건설한 그 거대한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산산조각나기 시작한 거죠. 허망하네요, 정말. 플루타르코스가 그린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 오늘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적인 영웅의 면모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약점과 모순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위대한 업적 이면에는 때로는 잔혹한 행위가 있었고 깊은 우정을 나눴지만 격렬한 분노로 친구를 죽이기도 했고요.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그 짧지만 누구보다 강렬했던 삶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플루타르코스를 통해 살펴본 알렉산더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알렉산더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고 더 오래 살았다면 과연 그의 제국과 세계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그의 그 엄청난 리더십, 또 끝없는 야망, 그리고 그가 보여준 관용과 잔혹함의 양면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통해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깊이 있게 탐구해봤는데요.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